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TV 방송 강의에서는 조선 역사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그 가치 또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조선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 조작해서 새롭게 쓴 조선 총독부 어용학자들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고, 최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정통 1차 사료가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조선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 조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는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산홍공상, 칠거지약, 이 세 말에는 모두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그 지식 정보 가운데 숫자에 의해서 카테고리화되는 이러한 정보들은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거나 아니면 이 민간이나 또는 이 속설로 만들어진 것인 경우가 많죠. 남녀 7세 부동석 하면 남녀는 7살이 되면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아주 낡은 그 남녀를 지독하게 구별하는 흔히 그 봉건적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는데 그런 어떠한 가치관으로 오해를 해요. 자, 그런데 남녀 7세 부동석은 원래 얘기 아시죠? 얘기 내측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이가 6살이 되면 수와 방향을 가르치고 7살이 되면 남녀 7세 부동석하고 8살이 되면 소학 공부에 들어가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남녀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자리 석자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 석, 보통 좌석을 뜻하는 석을 씁니다만 원래 이 석자는 돗자리 또는 요 석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7살이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한 이불에 재우지 않는다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건강한 그 가르침이고 기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약간 왜곡해가지고 과도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홍공상도 이 선비와 농부와 공인과 상인을 4단계로 나누는 신분 계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산홍공상도 조선왕조실록에 한 20여 차례 나오는데 원래 이 산홍공상이란 말은 사민이라고 해서 이 백성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네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기는 정통 유학의 책인데 이 얘기를 좀 흉내낸 대歴이라는 이 저자 불명의 책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논어 아시죠? 논어는 정통 유학의 책인데 공자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어도 이게 지은이가 누군지 출처 불명인데 그 공자가어 같은 말, 책 그리고 대歴이 같은 책을 보면 이런 황당한 속설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위주로 조선 역사를 일본인들이 꾸몄던 겁니다. 예를 들어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이 칠거지약이 말하자면 그 공자가어에 나와요. 그 공자가어라는 책은 논어에 없는 공자의 이야기다 해서 누가 썼는지도 확실히 몰라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그 여자를 그 7가지 여자가 그 여자의 약점, 결점 이런 걸 가지고 여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의 속설일 뿐이고 그 여자를 깔보는 그 이른바 그 잘못된 남자들이 그 가치관으로 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칠거지약이 있는 게 아니라 정통 대명률에는 삼불거가 있습니다. 삼불거라는 것은 여자와 이혼을 할 때, 즉 여자를 내쫓을 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절대 내쫓을 수가 없다. 하나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부모 3년상을 치렀거나, 그 다음으로는 그 여자가 시집으로 와서 그 시집이, 즉 남편의 집이 부귀하게 되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갈 곳이 없을 경우에는 내쫓을 수가 없다. 아주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법이죠. 물론 그 시대에서 남녀 차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무슨 남존여비가 서구에 비해서 유학 또는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데, 조선시대의 남녀 차별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유연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여성에 대한 이 존중이 유럽보다는 훨씬 그 여성을 존중하는 이러한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실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성종 때 148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40년 전인데요. 영의정 정창손과 성종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정창손은 이는 중한일인데, 여기서 이는은 이혼을 얘기합니다. 중한일인데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불순한 자치가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이혼하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할까 합니다. 자, 그러자 성종이 답변을 합니다. 대군의 성품이 본래 고집스러워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반목함이 이와 같으니 이혼하게 아니할 수 없다. 자, 지금 어떤 대화입니까? 지금 영의정 정찬손은 누군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혼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 성종은 이혼을 안 하면 좋겠지만 이미 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 이런 대화예요. 자, 먼저 여기서 대군의 성품이 할 때 그 대군이 누군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대군으로 지칭되는 인물은 그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한대군은 그 왕이 계승의 일본 서열이었어요. 예종의 아들이니까요. 예종이 아마 뭐 한 14개월 만에 이 병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후임자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왕이 죽으니까 그 왕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왕이 계승의 1순위였겠지만 그때 나이가 4살밖에 안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보다는 성종은 원래 그 장남 의경세자의 아들인데 의경세자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종은 이 제한대군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겠죠. 자기 때문에 왕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이 제한대군의 삶이 순탄치 않고 또 결혼도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 부부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제한대군이 이제 어느덧 성장해가지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게 되자 이혼의 타당성을 놓고 지금 재상과 군왕이 논쟁을 한 기록이라 그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정창손은 이혼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제한대군의 부인한테, 이 부인은 박씨입니다. 부인한테 잘못이 없는데, 즉 여기서 불순한 자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시 말해서 여자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정창손의 견해는 유책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종은 남편 제한되고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지만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하자. 이런 것을 요즘에는 이제 파탄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혼에 관한 두 견해, 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이 500년 전에도 지금 재상과 군왕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좀 재밌죠. 지금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파탄주의를 인정해가는 쪽으로 추세가 사실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가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종의 관점이. 그러나 그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파탄주의만을 취하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가 있겠죠. 실제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부라는 거, 참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제기될 수가 있죠. 실제로 그 부부 사이가 온전하냐, 저 부부는 제대로 잘 사냐, 자 이런 걸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10쌍의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10쌍의 부부가 있으면 정말 이 부부답게 서로 이 배필과 반려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좋은 부부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아마 10쌍 중에서 한두 쌍, 많아야 두세 쌍이지 않을까요? 이 대부분의 부부는 그저 뭐 자식 새끼들도 있고 특별히 이혼해봐야 대책도 없고 또 이혼이라는 이 세간의 평가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살아간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쌍 정도는 말 그대로 사는 게 아닌 부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 보면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게 마땅치 않다는 성종의 견해가 진보적인 견해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왕조 시대의 관점에서 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적 입장을 주장하는 이 재상 정창손의 그 견해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창손은 이 삼불거 같은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자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한영우 교수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계제 전통이 사실은 이 조선에서는 강했어요. 그래서 딸이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똑같이 상속받는 제도가 17세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17세기가 지나서 아들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 평등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다 그겁니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이제 첩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자가 차별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본처를 보호하려는, 본처의 지위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겁니다. 사실 그 흔히 그 칠거지약이다 해서 여성이 툭하면 이혼당하는 것처럼 소방 맞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삼불거가 있어서 칠거지약은 무의미했다. 자, 이런 말이 그 한영우 선생의 다시 찾는 우리 역사 39에서 4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불거는 대명률에 명기되어 있는 정식 국법이고 칠거지약은 속설이라 그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파악하려면 일단 정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탈이거나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그 예외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정통, 정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일탈되거나 또는 편법, 불법적인 것을 우리 역사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를 바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남녀 7세 부동석, 그리고 산홍공상, 칠거지약과 삼불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공 아시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조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자주 가니까 야당에서 무슨 미국한테 조공 외교를 하고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지금 조공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사실 이 조공만큼 오해가 큰 용어도 없습니다. 이 조공은 강대국인 중국과 약소국인 주변국 사이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자 교류 수단이었습니다. 주변국이 먼저 중국에 가서 조공을 하면 중국은 주변국에 책봉을 주는 것으로 정식 외교 관계가 이제 수립되었어요. 중국으로부터 이 받는 책봉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외교 체제로의 편입을 증명하면서 곧 국제적인 승인의 성격을 지녔던 겁니다. 따라서 조공은 오늘날에 빗대면 성격이 다른 점도 있지만 일종의 유엔 가입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조공이 강대국 즉 중국에 사대하는 형식을 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공의 상호 손익 계산을 해볼 때 대부분의 경우 중국보다는 주변국의 이익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이 중국에 조공을 하면 중국은 반드시 회사를 하는 거. 이것이 불문율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공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이 첫 번째로 조공과 책봉, 이건 외교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공과 회사가 있는데 이 조공과 회사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공무역의 관계입니다. 조공 책봉이 유엔 가입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정치적 외교 관계의 수립, 그리고 조공과 회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호 교류, 그리고 이 상호 교류는 경제 문화적인 품목들이 주를 이루었으니까 조공은 일종의 공무역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조공과 책봉, 조공과 회사의 관계는 중국에서 한대 이후에 이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서 제도화되었거든요. 짤막히 정의하면 중국과 주변국이 수립한 상호 공존의 교류 방식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민족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공은 한대 이후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선택한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정착되었다. 19세기 이전 만주, 몽고, 서장, 안남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모든 나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국에 조공을 하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일본도 조공을 했고 심지어는 19세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도 중국의 통상을 요구할 때 이 형식을 취해야만 하였다. 자, 이게 이제 한민족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뿐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도 조공을 통해서 국가의 생존권을 보존하고 공식적으로 무역 및 기타 문화 교류를 원했어요. 심지어 중국 국방의 흉노 아시죠? 흉노 아주 무력이 강했죠. 흉노는 조공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중국을 침공한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공은 중국과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위한 형식이며 절차였는데요. 그러므로 이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이것을 종주국에 대한 예속 또는 복속이나 종속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그겁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명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 것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4대 정책을 유지하긴 했지만 명은 조선의 조정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조공은 중국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잘하면 우리도 너희에게 조공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명태조 주원장과 그 다음에 조선 태조 이성계 정도전 이들과의 그 외교적 마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명에서는 조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조공사 파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한테 3년에 한 번만 조공 사신을 파견하라. 이러니까 조선은 실리를 얻고자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3년에 한 번 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1년에 3번 최소한도 정기 사신은 파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은 명나라의 그 건무제 그리고 조선 태종 사이의 외교적 마찰이 해소되면서 수락되었던 겁니다. 이 조공이라는 것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공을 중국에 일방적으로 바치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일본인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좀 중국하고 멀죠. 중국하고 좀 머니까. 그리고 일본은 국가가 단일체제로 통일되어 있지도 않았고 전국시대가 오래 계속되었고 봉건제 국가였고 또는 왜구는 왜구대로 해적지를 일삼았으니까 조공체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왜구나 일본도 언제나 중국과의 조공을 원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고려는 송나라에 조공을 갈 때 미리 받아올 품목을 아주 목록을 작성해 갖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가져갈 테니까 귀측에서는 이걸 좀 주십시오 하고 미리 따지고 또 그쪽에서 좀 외상으로 하자. 그러면 외상은 안 됩니다. 현찰박치기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소동파는 고려가 들어와서 조공하는 것이 터럭만큼도 이익이 없으니 그리고 손해만 되니까 고려의 조공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4대 외교가 언제나 약소국에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홍무제나 영락제 그리고 선덕제 등은 조선에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거나 처녀들을 요구해서 조선을 난감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구려나 발해도 당해 조공을 했고 최강무력을 자랑하던 티무르 제국, 티무르 제국 아시죠? 중앙아시아, 지금 우즈베키스탄, 티무르 제국도 스스로 조공을 하면서 중국을 4대의 예로 섬기는 등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4대를 했다는 점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조공이 만든 조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일제 식민사관의 것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은 조선 후기의 부정적 역사를 한국사 전반의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사 전체 역사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타율성론이라는 것을 퍼뜨렸어요. 이것은 왜 조선만 유독 사대주의가 팽배한 나라로 부각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한국의 대중은 대부분 자기가 조선 왕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주저없이 자신감에 찬 어조로 조선을 비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잘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지식일수록 허무맹랑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조선에 관해서 이 정확한 역사, 즉 조선의 긍정적인 역사를 말하는 글을 올리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조선에 가서 살아라. 근데 조선에 어떻게 갑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조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죠. 북한도 나라 이름이 조선이죠. 그리고 조선왕조 할 때 조선도 조선인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북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웃이고 조선왕조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있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공간 그리고 가까운 시간대에 있는 이북 조선과 조선 왕조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적인 조공 전문 학자 일본인 하마시다가 있습니다. 그 하마시다는 조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배하고 있던 조공권을 둘러싸고 있던 위성 조공권은 독자적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나라들은 상호 위성적 조공 관계를 유지했고 그것은 고리를 이루면서 사슬처럼 이어졌다. 조공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상거래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조공 관계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역 규모도 커졌다. 이 조공 무역은 동아시아 각국과 유럽 각국을 이어주는 중개 무역의 기능을 맡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이 조공 체제는 인접한 인도 무역권, 이슬람 무역권, 유럽 무역권과 결합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독일 태생 미국인 학자 가운데 안드레 군더 프랑크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리오리엔트는 이미 세계적인 고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프랑크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공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것의 기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유럽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 프랑크는 조공이란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조공국들이 여러 개의 동심원을 따라 배치되는 위계 구조로서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크는 이 조공 거래에서 중국, 조선, 일본, 동남아, 인도, 서아시아, 유럽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국 사이에 전개된 중심대 주변의 관계는 18세기까지 세계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양인도 조공 무역망에 참여를 해서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조공 전문 일본인 하마시다의 지적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프랑크는 유럽은 아시아에 질주하는 무역열차에 화물차를 연결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중국의 조공 무역망은 광범위한 앞으로 유라시아 세계 무역망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1492년 콜럼버스 이후 영국인 애덤 스미스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새로이 유럽 중심 시각에서 다시 쓴 것은 19세기 유럽인이며 이것을 추동한 대표적인 두 사람은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먼저 역사가를 발명한 이후에 세계 역사를 유럽 우위로 조작했고 이것을 모방한 일본인들은 먼저 식민사학자들을 발명한 이후에 조선 역사를 조작했던 겁니다. 내가 왜 유럽 중심적 사관이 일제의 식민사관과 통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은 수많은 조공국 중 언제나 중국으로부터 가장 존중받은 나라였습니다. 마셜 호지슨이 있습니다. 이 마셜 호지슨은 유럽 중심으로 왜곡된 세계 지도를 고발한 사람입니다. 근대 유럽사와 세계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유럽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헌은 깡그리 무시하고 예외적인 유럽 내부의 원인과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태도를 그는 말하기를 터널 역사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500년 무렵의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비해 전혀 앞선 것이 없었고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생산 양식이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16, 7세기의 유럽은 경제적, 과학적, 기술주의의 발전에 힘입어 중대한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유독 유럽만 배타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19세기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보다 앞선 이유는 뭐냐 할 때 유럽은 아메리카에서 노예와 은을 착취해서 경제적으로 발행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를 침탈해서 식민지로 만들므로써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뒤져있던 유럽은 아시아와의 교역에서 팔아먹을 상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와 차 등은 유럽 상류층을 매료시켰죠. 영국이 식민지로 침탈한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고 이것을 미국까지 합세해서 중국의 밀수출로 팔아먹게 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중국이 아편 밀수를 금지하자 아편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프랑크는 유럽의 반응은 유럽 내적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적 요인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퍼뜨린 일종의 유언비어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일제 침공지를 이식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요인을 제국주의 침공에 두지 않고 근거도 전혀 없는 조선 봉건제라는 내재적 요인에 두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식민사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말을 써서 이 청나라나 조선까지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 조선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인도, 중국 이런 나라의 경제를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해가지고 노예제와 봉건제 사이에 미개한 체제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인도의 영국에 의한 이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야말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 좌파 쪽에 가장 식민지 근대화론을 가장 강하게 퍼뜨린 그러한 그 경제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삼족을 멸한다란 말 들어보셨죠? 삼족을 멸한다. 자, 제가 이 실록을 보니까 이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그 방대한 472년 동안의 그 왕조실록에서 딱 4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 나오는데 3번은 다 삼족을 멸하는 법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이 삼족을 멸하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삼족을 멸한 사실이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지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8월 7일입니다.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 있었으니 만약 이런 법을 쓴다면 한 집안의 형제나 숙질이 서로 경계하여 형이 착하지 못하면 아우가 책하고 아저씨가 착하지 못하면 조카가 경계해서 이렇게 서로가 힘쓰게 되면 풍속이 거의 바로잡아지게 되리라. 이런 뜻으로 글을 지어 대중을 타이르도록 하라. 자, 여기서 연산의 말, 옛날에는 삼족을 멸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것은 오히려 연산군 당대에는 이 삼족을 멸하는 법이 없었다는 걸 뜻하죠. 조선 건국부터 연산군 때까지 삼족을 멸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이후에도 실제로 이것이 합법화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 폭군에 속하는 연산군은 은근히 좀 삼족을 멸하는 법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그 의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신하들이 이런 논의를 좀 해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지만 그 뒤에 아무 기록도 없는 걸로 봐서 이런 연산의 요청은 100% 그냥 무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삼족을 멸하는 법은 없으나 결국은 반드시 극형을 가해 없애버려야 마땅하다. 이건 정조실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족을 멸하는 법은 없으나 반드시 극형을 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삼족을 멸하는 법은 없었지만 이렇게 반역죄 같은 거에는 극형을 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삼족을 멸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기록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순조실록. 오직 우리 조정께서 나라를 세우심이 인후하여 삼족을 멸하는 한나라의 법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렇더라도 역적을 다스리는 율은 또한 분수를 두었습니다. 역시 삼족을 멸하는 법 같은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딱 한 차례 그 삼족을 멸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에서 여적죄를 지은 이계에게, 여적죄라는 것은 전쟁 때 아국이 아니라 적국에 가담해서 아국을 쳐들어오는 행위를 여적죄라고 하죠. 그래서 여적죄를 지은 이계에게 청나라 요구대로 청나라 법에 의거해서 삼족을 멸하라는 이 인조의 전교가 내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계라는 사람이 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의 여적죄를 범하니까 청나라 조정에서 우리 국법에 따르면 그런 자들은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 너희가 삼족을 멸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봉 정도전의 아들 정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도전 하면 그 당시 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역적으로 몰렸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은 역적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태종은 정진에게 벌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정진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이 서민으로 강등되어 가지고 고생을 좀 하다가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벼슬을 주지요. 아마 그 판나주 목사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에는 충청도 관찰사, 형조판서로까지 중용이 됨으로써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76세로 재수명을 다할 때까지 조선 군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역적의 아들이라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이게 정상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국왕이 탈법을 하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역적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것을 조선의 주류 역사로 파악을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건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악할 때 이승만의 학살의 역사, 박정희의 포갑의 역사, 그리고 전두환, 박근혜의 이 불법 탈법의 역사, 일탈의 역사만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재단할 수 없죠. 대한민국 역사에는 숱한 그 민주주의를 향한 그 저항의 역사, 그리고 비교적 괜찮은 대통령에 속하는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오늘날의 이 문재인 시대의 역사, 이런 게 정통이고 탈법과 일탈과 불법이 이건 부차적인 역사로 인식을 해야죠. 그런데 우린 조선 역사를 전부 정통과 주류의 역사는 나쁜 것으로 치워버리고 아예 감추어버리고 불법과 탈법, 편법, 그리고 일탈된 역사만을 마치 조선의 주류 역사인 양 인식하는 그런 그 역사 교육을 받아왔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병자호란 때 분명히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함께 이 조선 역사에 부끄러운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 시대도 그래요. 임진왜란 때도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에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일본한테 당한 건 사실입니다. 당한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당파 싸움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갔다 온 뭐 동인과 서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뭐 그러면서 그런 것만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역사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실제로 일본은 그 전에 정식으로 조선에 쳐들어오겠다는 통지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호란은 임진왜란보다 더 부끄러운 역사예요. 왜냐? 임진왜란은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도 일본을 물리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결과 온 집안이 거덜나고 본인 자신도 죽었거든요. 그러나 병자호란은 그 전쟁 기간이 짧았지만 항복을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후유증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자,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 그 홍타이지에게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 가서 그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면서 절을 했죠. 물론 절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절은 삼계구고두례라는 중국식 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그냥 인조가 이 땅바닥에다가 이마를 펑펑 찧어가지고 이마에 피가 흘렀다는 식의 이러한 그 엽기적이고도 자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인조가 왜 삼계구고두례라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식의 절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삼계구고두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왕자 둘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죠. 그게 누굽니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를 밤에 이 홍타이지가 자기 침실로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소현세자가 황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 밖의 객이 되어 황상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실한 관대를 받음에 감배하옴을 이길 길 없사옵니다. 그러자 홍타이지가 괜찮다. 소현세자, 언어가 불통하여 황상이 말씀하오나 제가 능히 살피지 못하고 또 제가 생각이 있어도 능히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 그건 그렇다. 그러면서 홍타이지는 소현세자의 손을 잡으며 덧붙입니다. 그대의 말에 뜻이 이미 숨어 있으니 내가 이미 그것을 헤아렸노라. 자, 왠지 이 대화는 상당히 인정도 통하고 또 나름 그 격조도 있어 보이는 대화고,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 조선의 세자, 이 소현세자를 뭔가 애틋해하는 그 홍타이지의 이러한 그 인정 같은 것이 좀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1636년입니다. 병자호란을 했죠. 인조 14년. 청나라 2대 황제 이 홍타이지 청태종입니다. 이 황제 즉위식이 열렸어요. 장소는 지금의 그 심양, 선양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심양 황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즉위식에는 주변국들에서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나덕현, 이확 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즉위식에 참석자 모두가 이 삼계구고두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유독 조선의 두 사신만은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였고, 이것은 조선을 떠나기 전에 조정으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았고 지침
나침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전부터 조선은 청나라의 강경한 이 경멸감을 표시해왔죠. 1632년 임목 대비 국상 사절로 온 청사신 만월계를 냉대했고 1635년에는 인영왕후 조문 사절로 온 이 청나라 사신을 살해하고 추방했습니다. 청나라 역사서에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청나라 사신 일행에게 돌팔매질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황제 즉위식에서 취한 조선 사신의 행동,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절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청황제를 드러내놓고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홍타이즈는 이 몽골, 이 청나라에다가 국세를 갖다 바친 몽골의 왕자 수십 명을 이 조선 사절단에다가 포함시켜서 보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몽골의 왕자들이 국세를 바쳤다는 것을 조선이 좀 실제 눈으로 보게 하고, 몽골 애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조선 너희들도 우리한테 좀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한테 좀 무릎을 꿇어라, 뭐 이런 요구였겠죠. 근데 아무튼 이 조선 사신 둘은 정말로 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참 비현실적이기도 한데, 모두가 이 사신, 조선 사신을 처벌하자고 주장했지만 홍타이즈는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서와 함께 여러 가지 선물, 은, 마필, 담비 가죽 등의 이 답례품을 또 보내요. 그러면서 물론 국서에는 조선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삼괴구 고들에는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황제를 아련할 때 행했던 예법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번속국의 조공사가 수도에 도착하여 황제를 아련할 때에도 이 의식이 행해졌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괴의 명령을 듣고 삼괴, 무릎을 꿇은 뒤 절을 3번씩 반복하니까 구, 3번씩 반복해서 구고드레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개구 고드레는 황제의 형이나 숙부 그리고 세습 친왕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 중국의 의식입니다. 청나라의 위대한 황제로 61년 동안이나 재위한 강희제도 명을 건국한 주원장 묘에 참배했을 때 3개구 고드레를 행했어요. 물론 이것은 명을 섬기던 한족에 대한 예의 표시이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지만, 아무튼 이 3개구 고드레는 청나라 황제도 행했던 의식입니다. 조선의 인조가 홍타이즈에게 삼전도에서 행한 3개구 고드레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패전 및 항복의 소산이니까 우리에게 치욕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인들은 유독 이 의식만을 문제를 삼습니다. 사실 이런 건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패전 및 항복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파헤쳐야 할 시간에 치욕에 머리를 땅에 박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이 절을 했다는 이러한 유치한 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왜곡해서 알고 있고 말한다, 그겁니다. 저는 이 3괴구 고드레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중에는 인조가 머리를 땅에 찧어 쿵 소리가 나고 이마에서 피까지 흘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텔레비전 드라마가 주범이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JTBC 있죠.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JTBC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의
1회 명장면이라고 소개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인조가 땅에 머리를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역사 공부를 텔레비전에서 하면서 거기서 본 것으로 역사 지식을 뽐내는 그 용기도 우습지만 무엇보다 이에 도살인 자학사관이 한국인의 심한 병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선의 이 천주교 박해, 조선의 천주교 박해가 뭐 아주 비정상적으로 가혹했고 그것이 부당한 것처럼 말하는 가치관도 통념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윤지충, 정조실록에 나오는 윤지충의 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의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윤지충은 그 전라도 진산 출생인데요. 25살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 서울에 와서 외사촌이 정약용입니다. 다산 외사촌 정약용의 가르침에 따라 천주교를 믿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 뒤 천주교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시골집에 숨어 신주를 불사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윤지충은 어머니 권씨가 별세하자 이 장사를 지낼 때 천주교 교리에 따라 혼백의 위패를 만들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효, 불충, 악덕의 죄로 처형되었죠. 이로써 그는 조선 천주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 조선의 법률 역할을 하던 대명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부조의 신주를 훼손한 자는 시신을 훼손한 법률과 비례한다.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의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경우에는 참수하되 두 죄가 함께 발생한 때에는 무거운 쪽으로 논제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레이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갈릴레이는 이 하늘의 움직임이 바티칸이 교리와 상충된다는 사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구 망원경을 유포시켜가지고 이 사제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는 또 이 갈릴레이가 그 뭐 이렇게 천동설과 지동설에서 그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이제 핍박을 받은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그 미초가쿠가 쓴 그 평행우주의 그 책을 보면 이 아주 사제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망원경을 만들었던 것이 실제 이유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브루노라는 사람 아십니까? 브루노. 이 브루노는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곳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로마의 저잣거리에서 화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1992년 갈릴레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3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갈릴레이보다 덜 유명한 브루노의 명예는 400년이 지나도록 아직 회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 교황청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천주교니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김성한 선생의 소설 바비도가 있죠. 단편소설. 1410년 이단으로 지목되어 사형당한 영국의 재봉 직공입니다. 이 바비도는 영역복음서를 비밀리에 읽은 혐의로 분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영역복음서를 읽었다는 혐의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의 황사영을 잘 알 겁니다. 1775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처형됐습니다. 바로 이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 사유입니다.
1790년 사마시에 합격 진사가 되고 처가의 인도로 천주교도가 되었습니다. 1794년 한국에 온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지도하는 명도회에 가입해서 이 교리를 공부했는데요. 1801년 순조 1년에 신유박해 때 이 제천의 산중에 피신해 있다가 토굴 속에서 이른바 백서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들 황사영 백서 사건 아시죠? 여기서 백은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순조실록 10월 5일자 기사입니다. 죄인 황사영은 사족으로서 사술의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는데 의금부에서 체포하려 하자 성명을 바꾸고 토굴에 숨어서 백서를 썼다. 장차 북경의 천주당에 통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는 서양국에 통하여 큰 선박 수백 척에 정병 5, 6만 명을 꾸며 보내고 대포 등 병기를 많이 싣고 와서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하여 사교가 행해지도록 함이었다. 자, 여러분, 이 황사영의 행위는 오늘의 형법으로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것을 요청했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아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현행헌법 형법 제93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적죄의 형량은 사형입니다.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선의 천주교 탄압이 부당하고 가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교나 이교에 대한 탄압은 문명국가라면 어느 나라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나쁜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정한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제가 아까 바비도라든지 아직도 브루노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로마 교황청, 그리고 350년 만에 겨우 유명해지니까 갈릴레이한테는 사과를 한 로마 교황청, 이런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그겁니다. 조선의 종교 탄압은 서양에 비해서 현저히 약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초기 천주교에 대해 대단히 포용적이었습니다. 윤지충이나 황사영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줘요. 윤지충의 외사촌이자 황사영의 처숙인 정약용도 사형당하지 않고 유배형에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시대에 조선 사람이 이탈리아나 영국 같은 데 가서 십자가나 바이블을 불태우고 성모상을 파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조선 노비와 서양 노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많은 제도가 있었고 현대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이제 신분 제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사회에 신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그냥 말로는 모든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분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차별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언제나 차별의 대상은 약자였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춘 적이 없고 이러한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인류사회학자 레비스트로스 들어보셨죠? 이 레비스트로스는 인류의 친족 구조가 자기 집안의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증여하고 타인의 여자를 담례받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지독한 여성에 대한 그 편견이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애인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가혹한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
심하게 여성 폄하적인 가치관을 노골적으로 피력한 학자 가운데, 유럽 학자 가운데 칸트가 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나쁘지만 더 나쁜 차별 제도로 노예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조선은 신분사회였고 노예 제도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의 우리가 조선시대의 공익성과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신분제도를 두둔하거나 노예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닐 겁니다. 예컨대 얼마 전 한국 교육부의 어느 관리가 대중은 개돼지와 같다 라고 말해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이것과 거의 같은 말을 했죠. 자,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소멸한 지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 한 명당 평균 20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렸어요. 이것은 겉모습만 찬란했던 로마 문명이 누구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조선은 노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비는 노는 남종, 비는 여종을 뜻하죠. 그리고 노비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0% 정도 평균. 그리고 그들 역시 교육과 관직 등용에 제한이 있었고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양의 노예, 슬레이브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노비는 서양 노예에 비해 단연 더 인간다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조선의 노비는 양인과의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양반의 처첩이 된 사례는 무수하고 남자 종이 양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경리 선생의 그 토지를 보면 그 별당아씨하고 종 구천이하고 이렇게 서로 연인이 되어가지고 도망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후손은 대체로 양인의 신분을 인정을 받았는데요. 조선시대 주인과 노비 간의 관계는 군신간의 관계에 비유되면서 상호에게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인은 노비를 죽일 수 없고 노비에 대한 범죄라고 해서 정상 참작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비는 자신의 성씨를 가졌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생계가 어려운 양인이 자진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비는 60세 이상과 15세 이하 노비와 장애인 노비는 역을 면제받았고 노비는 비록 잡직이라고 하더라도 관직으로 등용될 수 있었으며 공을 세우면 양인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무엇보다도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았고 주인이 요구하는 바에 응했죠. 관노비한테는 특히 그 출산 휴가가 주어졌는데요. 특히 세종 때에는 출산 전 한 달, 출산 후 100일로 휴가 기간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관노비 중에서 뛰어난 기술자와 예능인은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출됐습니다. 조선은 서양과 달리 공개적인 노비 시장도 없었고 따라서 노비 상인도 없었습니다. 노비 거래는 개인 대 개인 형식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요. 노비는 실제로 수공업자나 상인 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데 묶어서 공상천예라는 말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양인과 하는 일이 다르고 신분계급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은 양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됐습니다. 특히 여종에 대한 성폭행은 오히려 가중 처벌된 점을 보면 조선이 약자에 대한 배려를 높은 수준으로 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조선 사회를 서양의 노예제 사회,
slavery society 이것과 동질로 보는 견해는 교정되어야 합니다.